왜 오늘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또 지켜봐야 했을까요? 오늘 오전 10시 50분 무렵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가 선로 주변을 따라 이동하던 점검 인력 7명을 덮쳤습니다. 그 결과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은 청도서 싸움 경기장 인근의 곡선 구간으로 알려졌고 피탈명과 옹벽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끝내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흐름으로 일이 전개됐는지 먼저 시간을 거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업팀은 오전 중 선로 진입 승인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여서 사면 붕괴나 낙석 위험을 확인하는 점검이 필요했죠. 시야가 짧고 소음이 반사되는 곡선 구간에서 팀은 선로 인접 자갈도상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접근하던 무궁화호가 나타났고 경고와 회피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피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 철도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곡선 구간은 기관사도 현장 인력도 서로를 늦게 발견합니다. 열차는 고속 주행 중엔 제동거리가 깁니다. 현장에선 바람과 진동, 공명 소음 때문에 경보음이 묻힙니다. 무전이나 앱 알림이 울려도 이를 듣고 방향을 파악하고 몸을 빼낼 수 있는 최소 수초의 실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몇 초가 오늘은 모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는 제대로 작동했을까요? 선로 작업의 기본은 승인 통제 감시 대피 확인입니다. 특정 구간에 작업자가 들어가면 관제와 운행은 해당 구간 속도를 낮추거나 단선 운행 등 통제를 실시하고 전담 감시원이 열차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피 지시 대피 완료 뽑기 허가를 끊김없이 반복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체인이 현장에선 아주 사소한 이유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하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듣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어느 쪽으로 빠져야 하는지 판단이 늦었거나 대피 공간 자체가 충분치 않았거나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열차가 얼마나 가까운지 체감이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인데 오늘은 그 시간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성도 오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다수가 하청 소속 점검 인력이었고 부상자 가운데에는 원청인 코레일 소속도 있습니다. 유지보수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원하청 구조의 단절은 위기 상황에서 지휘 체계를 흐리게 만들곤 합니다. 위험 판단을 누가 최종으로 내리는가, 대피 지시를 누가 언제까지 확인하는가, 작업 중단과 열차 통제를 누가 어떤 조건에서 요구하고 승인하는가, 서류 위의 권한과 현장의 체감, 권한이 다르면 모두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아무도 확실히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불가피했을까요? 아니면 인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난은 언제나 작은 실패들의 연쇄로 찾아옵니다. 곡선 구간이라는 불리한 지형, 비상 점검의 긴급성, 속도 통제의 강도, 감시원 배치와 위치 선정, 경보 전달의 실효성, 대피 공간의 확보, 작업자들의 이동 방식과 간격, 팀장의 판단과 재확인 절차, 어느 하나만 완벽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이번 사건을 두고 회피 여건과 통제 강도를 더 보수적으로 가져갔어야 했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불가피했다기보다 여러 겹의 안전망이 동시에 느슨해졌을 가능성, 즉 인재의 그림자가 짙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종 평가는 조사와 데이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검증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 로그입니다. 승인 시각, 열차 접근 경보 시각, 대피 지시 시각, 실제 대피 개시와 완료, 그리고 사고 발생까지의 초 단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통신 기록입니다. 관제 기관사, 감시원, 현장 팀장 사이의 무전과 전화, 앱 알림이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몇 번 전달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열차 데이터입니다. 기록 장치의 남은 속도, 경적 사용, 제동 개시 시각과 위치는 판단을 좌우합니다. 넷째, 현장 조건입니다. 곡선 반경과 시계거리, 카드레일과 배수로, 비상 대피 공간의 폭과 높이가 실제로 사람을 살릴 만큼 충분했는지 측량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직 체계입니다. 원하청의 지휘 라인과 역할, 위험 판단의 우선권이 서류상 계획과 현장 운용에서 일치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의 대응도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팀 파견과 무관용 원칙 1000명은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그 다음입니다. 안전 지침을 다시 고치고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위험 구간에서 도보 이동을 허용할 것인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야가 제한되는 곡선교량 터널 전후 500m 구간은 원칙적으로 도보 이동을 금지하고 작업차나 궤도 차량을 활용해 사람을 선로에서 멀리 두는 설계를 기본값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제 열차 현장 웨어러블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지능형 접근 경보를 도입해 청각시각 진동 경보를 중복 제공하고 대피 완료를 감지하는 리턴 신호 없이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만드는 강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시원은 한 명이 아닌 전후방 이중 배치를 위험 구간의 표준으로 하고 감시원 간 교신과 관제 보고를 주기적으로 강제하는 타이머 기반 체크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하청을 막론하고 현장 안전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중지권을 단일화하여 누구나 멈춰! 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철도의 정시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한 문장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정시보다 앞서는 것은 생명이다. 작업을 10분 빨리 끝내는 것, 열차를 5분 덜 지연시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누군가의 돌아갈 집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절차와 설비, 권한과 문화로 바꿔넣는 일이 지금부터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고를 두고 끝까지 묻고 기록해야 합니다. 승인과 통제, 경보와 대피, 지휘와 책임 어디서 끊겼는지 밝히고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겪은 마지막 몇 초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